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오늘 열리는데요. 이를 하루 앞둔 어제 우리 정부가 전격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측 관계자의 참석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행사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측 관계자로 참석할 거란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이견을 두고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발표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견을 해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참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측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누가 참석하고 추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추도식이 열리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행사를 단순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고하는 자리로 언급하거나 행사 공식 명칭에서 희생자 표현이 빠진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행사가 임박해서야 일본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파견을 발표했지만 지난 2022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과거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두고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추도식 참석 목적으로 이미 일본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들과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진행하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고 소개했고 민영 TBS 방송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이 불참을 결정할 이유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한일 공조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추도식에 참석시키는 건 행사의 의미를 변질시키려는 일본의 도발과 조롱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단호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도광산 문제를 둘러싼 외교 실패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민주당은 예정대로 정부를 규탄하는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 금지령을 내리는 등 최대한 정치색을 덜고 시민 참여를 강조했지만 여당은 거짓 연출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직전 토요일, 이달에만 네 번째인 대규모 집회에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사라졌습니다. 집회 주관 시간도 15분 정도로 크게 줄였고 행사에 뒤늦게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도 없었습니다. 본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장외 무력 시위가 이재명 방탄용, 법원 겁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발언대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가 조작,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급해진 민주당이 집회에 마치 일반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거짓 연출을 시도했다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주간 민주당의 장외 집회 현장은 당원과 당직자들로 가득했을 뿐 일반 시민 참여는 거의 없었다며 파란 옷 금지령은 궁색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젠 거짓말을 시킨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이 대표가 그간 방관해왔다며 사법부를 믿는다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 역시 방탄용 위장술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1심 결과에 따라 전국 흐름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판결을 앞둔 여야 여론전도 최고조에 이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였고 이 가운데 12개의 글이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개 가운데는 250개가 언론사 사설과 기사였고 194개는 경력을, 나머지 463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등 정치적 견해 표명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은 변화와 쇄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선고 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 대표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 등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남은 예산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 등에서 한 주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대치 최전선엔 야당이 권력기관 쌈짓돈이라고 규정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민주당은 예고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정국과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1심 선고 판결 시기가 맞물리며 거대 야당의 거침없는 심사권 행사에 더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아무런 설명도 제시도 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추가 반영해서 수장원이 제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정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2조 원가량 증액에 나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예산의 증액도 예상되는데 제1야당으로서 전국 주도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는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보복 성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이 대표가 관심 두는 예산은 증액에 나서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중잣대의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상임위를 문 닫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세요. 정쟁을 넘어 민생을 바라보자는 여론전과 함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묻지마 삭감을 되돌려 놓겠다는 보관이지만 소수 여당 한계는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예산 정국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올해도 다음 달 2일인 예산심사 법정 시한을 지키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의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디귿 여대생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해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며느리는 남녀공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을 지녔으며 해당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일부 폭력 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덕여대 갈등과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특정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물론 무인 카페와 문구점 등 무인 점포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나 시설물 무단 이용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쓴 두 사람이 무인 점포 계산대를 털어갑니다. 순식간에 현금 6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고등학생 같아 보였는데 저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서 1,000원짜리 매출했던 그 잔돈 100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는 한 여학생이 양손 가득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고르더니 과자 하나만 계산하고는 다른 간식까지 모두 챙겨갑니다. 등교 전에 꼭 그렇게 쓸어 가요. 그 시간에 봤는데 횟수가 한 5회 정도 되었어요. 그 학교에 연락을 했고요. 학생부장 찾아오고. 지난해 무인 점포 절도 피해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소액 절도인데다 청소년 범죄가 많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더디게 진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카페에 외부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서너 시간씩 전기를 쓰는 경우 부담되기도 하고 화재도 걱정돼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킥보드 같은 거 진짜 밤에 몰래 슬쩍 충전해놓고서 새벽에 한 4-5시간 충전해놓는다면 몰래 또 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주에다가 족발 같은 거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절도는 물론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파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점주들도 방범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원이 완전하게 확인돼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나갈 때도 완전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전국에 10만 개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점포가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7월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자그만치 63명이 나오면서 조작설이 수그러들지 않자 일반 국민 1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복권 추첨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다수 당첨자가 많이 나오면서 당첨금도 줄어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일반 국민이 로또 복권 추첨기와 공을 검수하고 공 세트를 고릅니다. 평소보다 5배 많은 참관단 100명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린 건 다수 당첨으로 조작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0회차 1등 당첨자는 평균 12.2명, 지난 7월엔 63명이 1등이었습니다. 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 측은 매주 1억 1000게임 이상으로 판매량이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가 비슷한 데서 오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생일 또는 저희 이제 그 슬립지가 있는데요. 슬립지에 번호를 그 일렬로 긋거나 아니면 사선을 긋거나 이런 또 그런 그 번호를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고 어쨌든 1, 2, 3, 4, 5, 6이라는 번호를 매회 한 10,000명 이상씩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말, 로또 명당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1등이 14번이나 나온 서울 노원구의 최다 1등 당첨 복권 판매점의 경우도 사람들이 몰려 1,000억 원어치 넘게 팔았으니 당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더기 당첨에 1등 당첨금도 이젠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1등이 63명이나 나왔던 회차는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떼면 3억 1,0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서울의 집값도 상당히 많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노또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 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한 30억?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당첨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기적인 복권 구입자가 많이 참여한 조사 결과여서 정부는 여론을 추가로 수렴하고 신중하게 당첨금 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안보 요직에 1기 대북 협상 라인인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 대표를 발탁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강조해온 협상파인 만큼 트럼프가 북러 밀착으로 꼬인 북미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담당했고 이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 대표로서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웡은 1기 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과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북미 대화를 강조한 협상파입니다. The DPRK has its own negotiating team. When they're ready to set in motion the necessary talks, when they're ready to seize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before us, our team will be ready as well. 트럼프가 북한도 기억하는 웡을 안보요직에 임명한 건 북러 밀착으로 꼬인 북미 관계를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트럼프는 웡 외에는 1기 때 대북 협상팀 주요 인사 중 아무도 발탁하지 않을 정도로 2기에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에 초강경 관세 정책을 옹호한 인물을 임명했고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초강경파의 견해를 담은 프로젝트 2025 지필진인 러셀 바우트를 백악관 예산관리실 실장에 지명했습니다. 바우트는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구조 개편과 비충성파 국무원 축출 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60명가량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레바논 곳곳도 공습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하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목표물은 난민 캠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الشارع زي الناس قاعد ينقبس من الحباز فجأة لما بقولوا بدهم ينقضوا الجامع كان ناوي على صلاة الظهر طبعا ما لقيت غير الناس تشرد شردت زي هالناس اول ما خبطوا زي ما انت شايف والله ليش خبطوه كيف خبطوه ما حدش بيعرف نشوف كنا ماشيين في الشارع دلوقتي تكفر 이스라엘은 누세라이트를 비롯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과 남부 칸 유니스를 공습했고 남부 국경지대 라파에는 탱크 포격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6명을 비롯해 19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곳곳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공습을 받아 8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كل ما في الأمر الساعة 4 صباحا الناس نيام الأطفال النساء نيام هو استهدف المدنيين المزيد من القتل وليس نرجع نؤكد ونجزم ليس هناك أي شخصية عسكرية أو جهادية أو مقاومة في هذا المبنى. 레바논 동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4명 등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헤즈볼라 근거지로 지목된 남부에도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 교전 중지 등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거친 포성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유사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등을 암살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한 암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암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을 죽이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이미 내 경호팀의 한 명에게 얘기했다며 만약 내가 살해당하면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하원 의장을 죽이라고 했다.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소아과 등 병의원을 가면 감기 증상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게 나는 100일의 환자가 계속 늘어나 걱정인데요.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우려에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100일에 추석 연휴 뒤에 시작된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2,103명으로 전주보다 18명 더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잠시 발생이 주춤하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달 초엔 갓난아이가 100일에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균으로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역시 5월 이후 계속 유행 중입니다. 100일에 등의 확산 그리고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자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100일의 대응으로 임신부와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가족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나도록 향후 국가 필수 접종에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 보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의 환자는 5살부터 19살까지 학생 인구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100일에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모두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만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쉬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차량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간이 소화기를 꺼내 접근합니다. 소화기를 뿌려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다소 역부족.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완전히 끕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에 나선 제보자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차량용 겸용 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YTN 뉴스를 통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7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용 소화기 덕분이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해군 부사관 가족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잠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이렇게 불길이 솟더라고요. 저희 차에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뿌리는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편의점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갖고 오고 연평균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3,000건 이상. 최근 3년간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인데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차량용 겸용 소화기는 이렇게 표시가 차량용 겸용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승용차 이제 5인용 승용차에는 이렇게 0.7kg가 쓰여있는 1단위의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되고요.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특히 뒷좌석이나 트렁크보다 운전석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동해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바다 생태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열대어종이 잡히는가 하면 제주를 대표하던 난류성 방어가 동해안에서 훨씬 더 많이 잡히는 등 수산물 지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 아야진 바닷속. 납작한 몸통의 물고기 한 마리가 너풀거리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박쥐를 닮아 배피쉬로 불리는 열대성 어종 제비활치입니다. 제비활치가 동해안 최북단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왜 있지? 분명히 필리핀에서 있어야 될 어종인데 이게 왜 있지? 그래서 동영상으로 담게 됐습니다. 인근 바닷속 인공 어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귀상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 주로 보이던 파랑돔과 혹돔도 강원 동해안에서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남쪽 바다 어종의 북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55년간 지구 표층 수온은 평균 0.5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해는 1.82도나 올랐습니다. 가파른 수온 상승 때문에 수산업 지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던 난류성 어종 방어는 지난해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10,000톤을 넘어서며 제주의 7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동해안의 상징이던 오징어는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95%나 줄었습니다. 수온 상승은 동해안에서 명태, 도루묵 등 한해성 어종이 감소 및 방어, 정갱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에 영향을 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바다 환경에 대응할 수산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겨울 김장을 서두르는 분들 많은데요. 절인 배추와 양념을 미리 구매한 뒤에 김치를 담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김장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악지형이라서 겨울이 조금 빨리 찾아오는 전라북도 임실. 치즈 테마파크 앞으로 김치의 날인 22일부터 김장 버무리기 좌판이 펼쳐졌습니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사전에 주문한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버무리기만 하는 김장 체험입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김장이 재미있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주로 가족 단위 체험객이 많은데 300팀가량이 이렇게 사흘간 현장 체험을 통해서 겨울 김장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는 처음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현장 체험뿐 아니라 80톤이 넘는 절인 배추와 김장 양념 30톤가량이 택배 주문 등을 통해서 판매됐습니다. 한마디로 완판. 속이 꽉 차고 단맛이 나는 우수한 배추와 네. 엄선한 임실 고춧가루를 각종 채소에 넣어서 정성껏 만든 맛있는 양념 덕분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갓 버무린 김치와 갓 삶은 수육을 현장에서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김장 체험의 재미. 전주에서는 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시 절인 배추와 양념을 미리 주문한 체험객들이 현장에서 김장을 하거나 택배로 받은 뒤에 집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뒤집어갖고 이렇게. 이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할머니 봐봐.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김장 체험 배추와 양념 재료는 전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만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요즘 가을인지 겨울인지 헷갈릴 정도로 온도와 날씨가 오락가락 널뛰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김장 절정기로 예상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울산체육공원 부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유스호스텔과 국내첫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 등 부족한 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갖고 울산체육공원 부지 93만 제곱미터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민선 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울산체육공원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28일 공식 해제 고시만 남겨놨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울산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체육공원에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통해 울산의 스포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체육공원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환경평가 1, 2등급지로서 해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해제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 과정에서도 산림훼손이나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수야구장 외곽에 선수단 300여 명의 체류가 가능한 100실 규모의 유스 호스텔을 2028년까지 신축합니다. 문수야구장의 관람석도 기존 12,000여석에서 5,000석을 늘린 17,000여석으로 확장합니다. 실내 수영장 인근에는 수상 스포츠인 카누 슬라름 경기장을 건립합니다.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폭 20m, 연장 260m 규모로 스포츠 도시 울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동 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과 휴게 음식점, 북카페, 전망대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테니스장과 축구장 주차장에는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 조성됩니다. 문수 테니스장 일원에는 8면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도 신설됩니다. 울산체육공원이 유스호스텔과 카누슬라럼 센터 등 다양한 체육 레저 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거듭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JDC 러브인 제주의 올해 고향 방문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2세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만에 고향 베트남을 찾은 딘티 흐엉 씨.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지만 바쁜 일상에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만큼 더 간절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주살이가 더 편안하기는 하지만 고향이 주는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오랜만에 고향 안 가고 도와주고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올해 JDC 러브인 제주 다문화 고향 방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9가정의 고향 방문에 따른 경비가 지원됐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도 무시 못할 이유로 꼽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고향 방문 사업은 단순한 경비 지원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다른 다문화 가정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단이 동행하면서 친정 부모들에게도 딸이 제주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KCTV와 JDC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2세들은 물론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2세대들이 자라서 소위 말씀드리면 지방 외교관 역할, 소위 가구의 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제주도하고 우리 JDC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제주에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혼 이주 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 전체로 사회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JDC 러브인 제주는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향 방문 사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지난 5월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들은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상을 겪었는데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폭 위험을 피할 수 없고 피폭 이후에도 스스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을 이용해 방사선 피폭 여부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된 피해자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고 살갗이 다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돼 신경계와 심혈관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피폭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로 방사선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방사선 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고 증강현실로 구현해 고글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개발한 앱을 연 뒤 작업 공간을 카메라로 비춰보면 방사선 물질의 위치와 세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글로 보면 방사선이 강한 곳은 붉은색, 약한 곳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작업자와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를 알려줘 피폭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베이 메터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방사선 오염을 측정을 하는 이제 방사선 안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 사고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외국산 방사선 검출기는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가 통제구역 안에서 통신 신호 처리가 불안정해 정확한 방사선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술은 방사선 검출기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돼 차폐 공간 안에서도 방사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도 약 100배 낮춰 국산 방사선 검출기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 혹은 우리 공장의 주차장에 라도는 얼마나 있는지, 방사선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이나 병원,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 등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줄을 당겨 묻기 위해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접안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최영함 입항 환영 행사를 눈물바다로 만든 헛줄 사고. 부두와 배를 연결한 헛줄이 끊어지며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배에 헛줄을 걷어내던 1.5톤 트럭이 작업자와 함께 바다로 딸려 들어가 1명이 숨졌습니다. 선박을 항구에 대려면 작업자가 직접 줄을 당겨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소 5명이 배에 타야 합니다. 배가 클수록 장력이 세져 합성 섬유로 만든 헛줄이 끊어지거나 철로 된 와이어가 마모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를 항구에 자동으로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배가 항구에 다가오면 진공 흡착 패드가 튀어나와 고정하고 유압기구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한 기당 200kN의 힘으로 당겨 접안시킬 수 있어 6,000톤급 한바다호라면 3기가 필요합니다. 크기가 더 큰 컨테이너선은 기계의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선박 와이어링 작업은 불필요한 인원을 선박에 승선시켜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동 계류 시스템은 자유로운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며 처음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내년 한바다호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토트넘 훈련 합류를 앞두고 고별 경기를 치른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강원이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인 K리그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원은 강릉에서 열린 K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35분에 터진 양민혁의 결승골로 포항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승점 64점을 기록한 강원은 구단 창단 이후 가장 높은 리그 2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조기 우승을 확정한 울산은 수원FC를 홈으로 불러들여 4대2로 완파하며 리그 3연패 대관식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은퇴를 예고한 박주영이 결승골을 돕고 직접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개인 통산 77골, 24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101개로 늘렸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처럼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가 14도, 부산은 1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휴일 오전에 보내드린 뉴스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